안녕하세요. 책 읽는 밤 한나입니다. 오늘은 한은영 작가의 에세이 우리는 가끔 외롭지만 따뜻한 숲으로도 행복해지니까를 가지고 왔어요. 부제는 소설가가 식탁에서 하는 일인데요. 지난번에 한은영 작가의 또 다른 에세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에세이는 음식에 관한 것이에요. 한은영 작가는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식이 불러일으키는 상상 그리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꼭지를 읽어드리면 귤을 가르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좋다. 곧 공기 중으로 퍼질 산뜻한 냄새를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려 한다는 긍지가 어린 표정을 말이다. 그래서일까 귤이 잔뜩 실린 귤트럭을 보면 지나치지 못한다. 귤의 색채와 심상에 저항하지 못하고 거의 사버리고 말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귤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은영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귤 냄새. 귤을 쪼개는 순간의 느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귤을 쪼개는 순간 공기 중에 퍼지는 상큼한 향기 입자와 갈라진 귤 껍질 안에서 나온 귤 껍질과 닮았지만 묘하게 깊은 색의 귤 알갱이를 볼 때의 기분을 말이다. 귤 향이 하도 좋아서 귤 향이 나는 향수를 일부러 찾아 뿌리고 다닌 적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귤이 아니라 포멜로였지만 바람이 불어 냄새가 내 쪽으로 올 때는 귤밭을 걷고 있다는 환상에 취할 수 있었다. 귤밭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귤밭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전철에서 귤을 쪼개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신이 먹으려는 음식 냄새를 굳이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귤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귤 냄새는 이타적이니까. 세상을 잠시나마 괜찮게 보이게 해주니까. 귤을 가르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좋다. 곧 공기 중으로 퍼질 산뜻한 냄새를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려 한다는 긍지가 어린 표정을 말이다. 그래서일까 귤이 잔뜩 실린 귤트럭을 보면 지나치지 못한다. 귤의 색채와 심상에 저항하지 못하고 거의 사버리고 말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귤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허수경 시인의 산문집 가기 전에 쓰는 글들을 읽다가 귤을 쪼개는 부분에서 멈췄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 귤이 하나 있다. 베란다 창틀에. 귤에서는 당연히 귤 향이 나고 귤은 싱싱하다. 그녀는 귤을 쪼갠다. 온전히 귤 향을 맡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녀는 귤을 먹을 수 없다. 위암에 걸려 위를 도려냈고 더 이상 음식을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으므로. 오로지 냄새만 맡을 수 있고 냄새에 의지해 귤을 먹는 상상만 할 수 있다. 먹을 수는 없는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다행일까 아니면 불행일까? 삶의 순간들이 단순히 좋다와 나쁘다로 나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말이다. 먹을 수 없다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먹지 못하니 냄새라도 맡는 편이 나을까? 아름답고 따뜻하고 비리고 차갑고 쓰고 차다고 했다. 시인이 귤에게서 느낀 감정들이다. 이 부분을 보다가 새삼 깨달았다. 내가 귤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귤 비린내였다. 귤을 까고 난 손에서는 달콤하지만은 않은 냄새가 났다. 뭔가를 겪고 난, 뭔가가 지나간 상태가 되어버린 노란 손끝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었다. 이게 뭐지? 이건 무슨 냄새지? 그건 비릿함이었다. 귤 비린내. 나는 그 냄새가 이상해서 자꾸 손끝에 코를 가져다 대곤 했었다. 오렌지에서도 자몽에서도 비린내가 나지만 어쩐 일인지 귤 비린내만큼 생각에 젖게 하지는 않는다. 귤철이 아닐 때도 나는 귤 냄새를 맡는다. 귤 껍질을 말려두었기 때문이다. 굴비를 가스 오븐에 구울 때 굴비 비린내를 덜 나게 하려고 그릴을 올리는 트레이에 물을 붓고 귤 껍질 조각 서너 개를 띄운다. 그러면 감쪽같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굴비 비린내가 많이 가신다. 어떤 원리로 귤 껍질이 생선 비린내를 해결하는지 궁금했는데 이 글을 쓰다 깨달음이 왔다. 비린내로 비린내를 잡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EJ랄까? 나의 길티 플레저. 길티 플레저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죄스러운 기쁨이라고? 알 듯 모를 듯 했다. 그래서 내 길티 플레저는 말이야 라고 누군가 말할 때면 듣고만 있었다. 내가 아는 길티 플레저 중 가장 귀여운 것은 소금과 피넛버터였다. 다들 길티 플레저가 있으신지요? 한때는 그게 대창이라고 생각했다. 갈비찜을 할 때는 일일이 걷어내는 소기름 덩어리를 길티 플레저라 여겼다.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면서 소기름 덩어리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빨갛게 양념해 숯불에 구운 소기름 덩어리를 먹고 나서는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이라고는 조금만 시키거나 아주 가끔 먹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길티 플레저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대창을 먹는 동안은 어떤 고통도 없었으니까. 입안에 가득 고이는 동물의 기름과 양념과 숯불의 맛을 느낄 뿐이었다. 후회는 행복한 대창 섭식 시간 후에 찾아왔던 것이고, 그렇다. 그건 고통이라기보다는 후회였다. 고통으로부터 기쁨까지 얻어야 진정한 길티 플레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걸 논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엄밀한 사람이니까. 그러다 진정한 길티 플레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닭발이었다. 매운 닭발. 내가 빠진 매운 닭발은 국물이라곤 전혀 없는 오븐에 구워내 마무리한 닭발이었다. 그 닭발을 먹기 위해서 나는 남동생을 꼬셔서 새벽에 집을 나서곤 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그 닭발집에 갔던 경험이 강렬해서 그렇게 해야만 온전히 닭발을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닭발집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동네에 있었다. 나이트클럽 건전지가 바닥을 뒤덮고 있고 10m쯤 걸으면 호객꾼 20명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는지. 나처럼 힘껏 일상의 평화와 고요를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은 동네인데 오로지 닭발을 먹기 위해 암행하곤 했다. 그들을 뚫고 방문한 닭발집에는 이미 나이트에 다녀온 사람들과 나이트클럽을 가기 전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해서 맨정신의 남동생과 나는 꽤나 이질적으로 보였다. 뼈 없는 닭발과 뼈 있는 닭발 중에 고르는 시스템인데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통닭발이기 때문에. 뼈째 뜯어야 닭발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소갈비살도 맛이긴 하지만 갈비대에 붙어있는 갈비를 그 근막의 맛을 직접 뜯으며 즐기는 맛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뼈와 살을 연결해주는 근막의 맛이란 정말이지. 갈비도 물론이고 닭발도 그러하다. 닭발은 갈비와 달리 촘촘한 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절투성이 연골투성이다. 입술과 혀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뼈마디 하나하나를 발굴하면서 살아있다고 느끼곤 했다.
심지어 이 닭발은 꽤나 맵기 때문에 중간중간 멈추고 물이나 쿨피스를 마셔가면서 먹어야 한다. 이 닭발집에서 닭발을 시키는 사람들은 쿨피스를 시키곤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다. 매운 닭발은 매운 닭발 그 자체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쿨피스의 인공 복숭아 맛을 섞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참는다. 참다 못 참겠을 때 물이나 맥주를 마신다. 먹다 보면 반응이 온다. 혀로 오기도 하고 뇌로 오기도 하고 입술로 오기도 한다. 짜릿한 고통이다. 기이한 고통. 맵고 힘든데 그게 뭐라고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고 자 해보자 라면서 스스로를 독려하고 결국은 이겨내서 기쁨을 얻어낼 때의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나는 통닭발을 뜯으면서 가학과 피학의 세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통닭발을 뜯는 일은 가학적이면서도 피학적인, 괴롭히는 사람도 나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나인 복합적이고도 실존적인 경험이랄까? 그렇게 해서 얻는 기쁨은 단순하지 않다. 몸도 변화한다. 일단 정수리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매달리고 도파민일까?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 걸 실시간으로 느낀다. 뉴런에서 척수까지, 척수에서 뉴런까지 그 물질이 내 몸을 타고 이동하고 다니면서 나를 기쁘게 해준다. 죄를 지으면서 얻은 기쁨이라 더 은밀하고 더 소중한 기쁨이다. 스타벅스에 간다는 것.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는 스타벅이라는 남자가 나온다. 2번 구운 비스킷 같은 근육을 가진 1등 항해사. 주체하지 못하는 열정, 뽀빠이 같은 울퉁불퉁한 근육. 럼주로 양치질을 한다거나 흔히 뱃사람 하면 따라오는 이런 이미지와 상극인 남자랄 수 있겠다. 거칠지 않은 데다 자제할 줄 아는 남자랄까? 신중하고 지적이고 배운 느낌이 난다. 이 스타벅이라는 남자에 매혹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 남자는 동업자 둘과 함께 시애틀의 어시장에 커피 가게를 열고는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붙인다. 1971년의 일이다.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지은 남자는 지성적인 1등 항해사 스타벅에 매료되었던 걸까? 아니면 모비딕을 좋아하지만 따올 만한 이름이 스타벅 말고는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궁금하다. 이슈미얼이나 퀵회그, 에이헤브로는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고래잡이들이 고래를 잡는 이야기에 흥미가 없었던 나는 별 대수롭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책을 폈다. 스타벅이 커피를 먹는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런 장면이 있기나 한지, 더 나아가 뱃사람들은 요동치는 뱃전에서 어떤 음식으로 기가를 채우는지 등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은 나를 다그쳤고 갈급해져 이 책을 읽었던 것인데 확인해 본 결과 스타벅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병아리콩 커피를 마시는 게 고작이다. 소설에 나오는 누구도 진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대신 생강차, 클램 차우더 수프, 고래고기 스테이크 같은 그런 것들을 먹는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맥이 빠지기도 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기는 하다. 모비딕을 읽은 후로는 스타벅스가 그냥 스타벅스로 보이지 않는다. 1등 항해사 스타벅이 복수의 스타벅이 모인 공간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스타벅스 창업자는 카페의 이름을 스타벅이 아닌 스타벅스로 지은 게 아닌가 싶다고 생각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스타벅스로 만드는 한 명의 스타벅들을 나는 본다. 빤히 볼 수 없다. 그건 도시인이 할 짓이 못 되니까.
노트북을 닫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무심하고도 은밀하게 쳐다본다. 노트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노트북의 기종과 색깔, 크기, 노트북 주인의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을 상상도 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싶으니까. 저 크루넥 니트를 입고 있는 남자는 어떤 글을 쓸까? 소설? 그렇다면 어떤 소설? 그렇다. 나는 이 사람들, 내게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타벅스에 간다. 나는 안다. 이들 역시 나처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다 자기를 데려다 놓고 타인이 자판 쓰는 소리를 들으며 창작욕을 고취하고 타인이 어떤 글을 쓰는지 궁금해하고 타인이 궁금하지만 나처럼 참고 참다가 이곳을 떠날 때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소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늘도 홀로 고독한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스타벅스에 간다. 나는 스타벅스를 작업실로 삼고 있는 많고 많은 자유문필업자 중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스타벅스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는 거다. 작업이랄까 일이랄까 그런 걸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작업실이라는 걸 가져보기도 했지만 왜 작업실에서는 작업이 되지 않는 걸까? 아니, 왜 작업을 하지 않는 걸까? 스타벅스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쓰게 된다. 왜냐하면 내 옆과 앞과 뒤에서 쓰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나도 어떤 리듬으로 자판을 두들기고 싶다는 충동이 들고 마는 것이다. 아침 겸 점심도 해결한다. 커피와 샌드위치로. 이탈리안 파니니를 좋아한다. 녹아내린 치즈과 살라미와 루꼴라, 썬드라이 토마토의 엉겨부터 만들어내는 식감이 좋다. 하지만 질릴까봐 다른 것과 번갈아 먹는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 이곳에 머문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을 위하여, 내일의 첫 커피를 위하여. 그곳의 작업자들에게 피스. 하와이의 해변에서 주머니에 손을 반쯤 찔러놓고 걷는다. 플립플롭을 신고서 어슬렁어슬렁. 캠핑카를 개조한 하늘색 푸드트럭이 보인다. 저쪽에서 반바지만 입은 남자아이들이 서핑보드를 끼고서 달려온다. 발자국 위에 물방울이 떨어진다. 바다에는 전신 수영복을 입은 16살쯤 됐을 여자아이가 파도를 타고 있다. 머리는 포니테일이다. 바람을 휘젓는 포니테일은 말갈기처럼 보이고 그는 아테네 여신만큼이나 위풍당당하다. 하와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다. 어쩐 일인지 몰라도 그렇다. 나는 바다의 비린내와 바다모래의 짠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갓 세탁한 청결한 섬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플립플롭을 신고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평화로움과 건강함과 활기를 느끼고 있다. 이 상상을 더 이어나가면 다음 장면은 이러하다. 그때 나보다 푸드트럭에 먼저 도착한 남자아이들은 다급하게 외친다. 스팸 무수비요? 그러니까 스팸 주먹밥. 내가 이것 말고는 하와이의 음식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어쩐지 그럴 것 같다. 한 입 물자 김 밖으로 쌀알이 빠져나온다. 구워진 스팸의 기름 냄새란 어쩌면 그런가. 해초를 넣은 무수비를 주문하려던 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나도 그들을 따라 말한다. 스팸 무수비요. 어찌된 일인지 눈만 뜨면 하와이와 마주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이다.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한 영화배우의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된다거나 거리를 지났을 때 하와이풍의 노래가 흘러나온다거나 지금도 그랬다. 책을 펴자마자 눈에 박히는 단어가 호놀룰루. 일러스트레이터 K씨와 차를 마시러 간 것도
하와이풍 카페였다. 어느 추운 아침 나는 그곳에서 혼자 카푸치노를 마신 적이 있었다. 늘 아메리카노를 마시지만 배가 비워져 있는 상태일 때는 우유 거품이 풍성한 카푸치노를 주문하게 된다. 카푸치노란 참 기분 좋은 것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날도 추운 계절, 공복, 안개가 카푸치노와 기막히게 어우러졌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공간도 음악도 테이블도 일하는 남자도 모두 좋았다. 무엇 하나 거슬리는 게 없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인의 말이 인쇄되어 있는 액자가 있었다. 글도 그리지만 배색이라든가 폰트 같은 것들이 절묘해서 일하는 남자에게 물었던 것이다.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제작한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다는 말이었다. K씨 덕분에 수수께끼가 풀렸다. 산업 디자이너인 그의 선배가 디자인한 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곳 같다고 했다. 의자와 테이블도 이 카페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마크 트웨인 포스터도 그분의 솜씨였던 것. 그러고 보니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적절히 만들어진 물건들은 적절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 같은 비전문가는 그렇게 말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솜씨를 갈고 닦을 때까지 누군가가 보냈을 시간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이 남자는 인생의 찬미자였다. 재치 있게 인생을 찬미하는 산문들을 남겼다. 그가 남긴 글들을 읽다 보면 아, 그래도 산다는 것은 꽤 괜찮은 일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하와이도 찬미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잠들고 다음날 또 이곳에서 눈을 뜬다. 얼마나 편하게 살았으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다. 가난했고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고 견습 인쇄공이 되었다가 배를 타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어떻게 작가가 되었고 유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자신이 쓴 책을 팔러 다녔다고 한다. 마크 트웨인은 아마도 하와이에 책을 팔러 가서 독자들 앞에서 하와이를 찬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는 궁금한 게 따로 있다. 마크 트웨인은 하와이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지다. 가장 맛있는 쌀국수를 먹은 건 하와이에서였다고 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베트남에서 먹은 것까지 포함해 여태까지 먹은 모든 쌀국수는 엉터리였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비닐로 된 문이 있는 반은 노점인 그 가게에 대해 묘사했고 나는 그 가게 근처에 대해 상상했다. 스팸 무수비여. 거기서 내 무수비를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와이에서 마크 트웨인은 어떤 음식을 먹었던 것일까라고.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꽤나 집요하다. 덧. 스팸 무수비는 먹어본 적이 없다. 한동안 포키에 빠져서 여름 내내 먹었다. 스리라차와 마요네즈와 참기름의 적절한 배합 비율을 발견했기 때문에. 참새의 혀.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일은 누워있는 것이었다. 잠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잠이 깬 상태로 이불을 덮고 누워 이런저런 상상에 빠져있는 상태를 좋아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꿈을 거의 꾸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꿈 대신 상상이었다고나 할까?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누워서 상상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게 어쩌면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른다고. 다른 아이들이 잠의 여운이 깃든 꿈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듯이 나는 상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요즘 나는 그런 본격적인 상상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대신 우연히 읽은 책에서, 어쩌다 본 영화에서, 지나가다 들은 사람의 말에서 상상이 깨어난다. 물을 머금은 건파래가 다시 부푸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무덤덤하고 건조한 평소의 내가 아니라 모든 것에 자극받고 환호하고 그래서 다소 열렬한 상태의 내가 된다. 참새는 혀가 있을까 혀가 없을까? 참새의 혀를 닮았다고 작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차를 마시며 참새의 혀에 대해 생각하는 아침이다. 참새의 부리에 대해서만 생각해왔다. 아침의 기운을 발산하기라도 하듯이 참새가 콩콩 뛰며 땅에 있는 먹이를 쪼는 모습에 늘 매료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새가 부리로 온 지구를 자극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깨어나, 어서 깨어나란 말이야, 라면서 말이다. 그렇게 온 신경이 부리에 가 있다 보니 미처 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참새의 혀를 보고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이상하다. 차를 마시고 있을 뿐인데 참새와 참새의 부리와 참새의 혀와 지구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아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상상을 좋아하고 나를 상상으로 이끄는 것들을 좋아한다. 음식들은 나를 자주 상상하게 만들고 상상은 나를 알 수 없는 저 세계로까지 데리고 간다. 새롭게 알게 된 음식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생각하다 보면 자연히 상상에 이른다. 이런 식이다. 아이슬란드에는 검은 갈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검은 갈치가 누비는 아이슬란드 심해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이란의 쿰에서 난다는 쿰소한이라는 과자를 상상하면 쿰의 양탄자와 향신료와 견과류와 꿀과 장미와 그것들이 뒤섞인 냄새가 밀려오는 것이다. 알던 음식도 새롭게 보일 때가 있다. 양파의 겹은 어쩌면 저렇게 단순하면서도 시원한지, 호박의 속과 오이의 속과 가지의 속은 어쩌면 저렇게 또 다른지, 왜 토마토는 읽어갈수록 붉은색이 되어가는지 감탄하게 된다. 아주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다. 어린아이가 된 듯한 느낌이랄까? 이건 내게 아주 소중한 일이다. 나는 어린아이로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리광도 싫었고 어린아이가 읽는 책도 싫었고 어린이가 먹는 음식도 싫었다. 나는 어린의 말투로 말했고 어른이 읽는 책을 읽었고 어른이 먹는 음식을 탐했다. 아이의 세계보다 어른의 세계가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생각의 골몰에 있었고 진지했고 심각했다. 한마디로 재미없는 인간이었다. 동심이라는 게 없었다. 음식을 상상하면 동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낀다.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되는 기분. 이 기분이 그렇게나 좋을 줄 몰랐다. 동심이면서 동심이다. 아이가 된 마음이 출렁거린다. 그러면 나는 동물이 된다. 동물, 움직이는 물체. 그렇게 된 나는 세상의 움직임을 느낀다.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움직이고 마음과 몸이 움직이고 마음과 몸을 따라서 세상의 음식들이 불러온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 그것들이 마음과 몸을 타고 흐른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세상으로 흐른다. 내게 음식을 상상한다는 것은 이 세계를 상상한다는 것이다. 이제 알겠다. 상상이란 나를 움직여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네, 한은영 작가의 우리는 가끔 외롭지만 따뜻한 숲으로도 행복해지니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일상 속의 행복을 잔잔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에세이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조금 힘들어도 지쳐도 주변에 있는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한나였습니다.